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을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상당히 뚜렷한 대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말에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발표를 했죠. 그전에는 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불과 2, 3주 만에 또다시 2조 달러 규모를 내놓고 이랬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끊임없는 부양의 상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끝없는 부양, 중단 없는 부양. 어떻게 보면 미국 자본주의의 핵심인데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팽창하는 성격을 갖고 있고 여기다 정부가 돈까지 넣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게 낮춰놓고 하게 되면 굉장히 팽창하는 소비든 투자든 그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중국은 완전히 거의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중국은 상당히 긴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1분기 GDP 성장률이 18.6% 엄청나게 높은 성장률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중국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본주의 저런 식으로 계속 부양을 하고 계속 돈을 퍼부어대면 버블이 생긴다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사회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금융 버블이라고 하는 게 2008년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게 발생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그냥 돈이 여기저기 마구 풀려가지고 자산 가격을 끌어올렸다가 그 다음에 한꺼번에 이렇게 추락하는 이런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 우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 왔죠. 그리고 이번에 바이러스 확산 국면에서도 체제 우월성이라는 이야기를 중국은 굉장히 여러 번 써왔습니다. 지금도 그러는데요. 지금처럼 이런 경제에서도 미국은 팽창으로 가는데 반해서 중국은 이 사회 시스템 전반을 통제된 상태로 만드는 것. 그래서 버블의 위험을 없애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드그룹의 IPO를 금지시킨 것도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화롱 에셋 매니지먼트 자산 관리, 자산 운용하는 회사가 상당히 좀 심각하게 나빠졌는데 거기도 중국이 은행 같으면 지원을 해요. 은행은 시스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2금융권, 그게 캐피탈이든 또는 자산 관리 회사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좀 버블의 위험과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국 정부가 지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엮여있는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거는 미리미리 정리해놓고 가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돈을 계속 퍼부어대니까 그냥 막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야 저러다가 저 버블 겪는 거 아닌가? 그리고 버블 붕괴를 겪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거하고는 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미국과 중국이 체제 경쟁 모드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동안 환율 전쟁, 무역 전쟁, 이렇게 전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쟁입니다. 어느 체제가 우월한지, 어느 체제가 경제가 더 잘 성장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중국의 태도이기도 하고 미국의 태도이기도 한 것이죠. 물론 서로 간의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날선,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쟁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두 나라는 서로 각자의 길을, 미국은 자본주의 끝판왕이죠. 중국은 사회주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시진핑 주석이 들어설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그리고 미국은 자본주의 끝판왕,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서로 치고 나가는 것이죠. 자, 이 두 나라를 앞으로 계속 이제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 미국의 최근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부양책, 지난 3월 초에 내놨던 부양책이 효과를 벌써부터 나타냅니다. 벌써부터 나타내면서 3월에 소매 판매, 지난주에 발표된 데이터인데 3월에 소매 판매가 전년에 비해서 10%, 작년 3월 달이 이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초기 단계였죠. 거기에 비해서 10%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간 단위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게 발표가 되는데 그 주간 단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작년에 4월 달에 한참 많이 나올 때는 한 주에 600만 명씩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58만 명으로 60만 명 밑으로 지난주에 내려왔습니다. 이거 자체가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경제는 일반적으로 쭉 이렇게 억눌려 있다가 특히 이제 사람들이 경기 침체 시기에 많이 억눌려 있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락다운 때문에 많이 억눌려 있다가 이게 풀리면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완만하게 소비를 늘리는 게 아니고 용수철처럼 소비가 팡 하고 증가합니다. 이거를 요즘 언론에서는 보복 소비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리벤지라고 하는 건데 그게 적합한 용어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무슨 보복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동안 뭘 했길래 보복을 하느냐. 근데 그 정확한 의미는 보복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 심리적으로 억눌리면 억눌릴수록 사람들은 무엇인가 소비를 통해서 그걸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좀 심리학에서도 많이 의문을 갖고 많이 다루는 주제이긴 한데 왜 사람들은 이 소비로 풀려고 하는 걸까? 그걸 철학이나 예술이나 문학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소비로 풀려고 든단 말이죠. 여기 대해서는 1920년대 베블렌이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아주 호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소비는 옛날에 원시 시대 부족 사회에서 부족장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목걸이도 달고 뭐 치장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과시하려고 하는 소비가 굉장히 크다.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 폐해다. 이런 식으로 베블렌이 주장을 했었는데 저도 그걸 공부를 하면서 자라왔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미국을 보면 미국 경제를 보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사람들이 소비라고 하는 게 그냥 과시만을 위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엇인가 좀 심리적으로 이 소비가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거리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울한 상태에 있다가 이게 지금 미국이나 뭐 영국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은 집단 면역의 발생을 선언하기도 했고요. 어느 정도 면역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죽어있던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이렇게 튀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위축됐던 소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시기에 딱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백화점이 봄 세일을 하잖아요. 봄 세일이 끝나고 결과가 나왔는데 작년 봄 세일에 비해서 올해 봄 세일이 매출액이 48%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증가죠. 이거 자체도 이제 그 억눌렸던 소비가 이 억눌린 경우도 풀리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근데 경제라고 하는 거는 이 순환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선순환, 악순환이라는 경제를 해석하는 핵심인데 케인즈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케인즈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위축된 경제를 이까지 끌어올리는 거는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재정을 쏟아붓든 뭐 금리를 뭐 제로로 만들든 케인즈 책에도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경제 성장률을 이까지 끌어올려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선순환이 돌아가서 경제가 쭉 돌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옛날 시골에 가면 물 펌프가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펌프질을 해서 물이 올라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중물이라고 좀 이 안에 넣고 펌프질을 막 하다 보면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떨어졌던 경제를 이까지 어떻게든 끌어올리고 나면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펌프질을 해야 나오는 게 아니고 펌프질을 안 해도 한동안 물이 나오죠. 이게 선순환. 올라오는 물이 그 다음 물을 끌고 올라오는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건데 경제도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소비가 팍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뉴스를 본 사람들이 야, 이거 물건 많이 팔렸네. 김 과장 그 백화점에 나간 거 우리 물건 얼마나 팔렸는지 한번 조사해 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백화점에 재고가 안 그래도 오늘 전화하려고 했다는데요. 재고가 없어서 뭐 이렇게 되면 그럼 우리 생산 돌려야 되겠네. 뭐 이렇게 생산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납품업체들도 보고 있다가 저기 생산 늘리고 있네. 우리 부품에 재고가 있나? 우리도 빨리 생산 늘리자. 이렇게 하면서 이 소비의 증가가 기업의 생산, 투자까지 쫙 넘어가는 이런 식의 선순환으로 쭉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그 단계에 막 들어가 있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선순환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얼마나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 경제, 그 경제에 이 선순환 고리들이 얼마나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고리가 많이 끊겨 있어요. 뭐 이 회사는, 이거 만드는 회사는 저기 베트남이 싸다고 베트남에 공장 다 나갔고, 뭐 말레이시아 나갔고, 뭐 이렇게 공장이 다 나가버리고 나면 이 연결고리들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선순환이 돌아도 얼마 못 돌고 경제는 다시 활력을 잃고 하는 그 우리가 저기 일본 경제에서 많이 본 현상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 어떤 경우에는 한번 이게 펌프질을 해서 쫙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 나라 안에 관련되는 고리들이 너무나 많이 엮여 있는 거죠. 이 고리에 선순환 고리가 정말 잘 작동했던 시기가 자동차 산업이 호황일 때였습니다. 옛날식의 자동차, 전기차 말고 그 내연기관차는 부품이 한 2만 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장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공장이 전국에 걸쳐서 분포가 됩니다. 어떤 공장은 뭐 도심 주변에 있기도 하고, 어떤 공장은 저 시골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공장들이 이제 순환고리를 타고 전국을 돌면 이때가 경제가 제일 좋을 때, 우리나라 성장률이 뭐 4%, 6% 할 때 이야기고, 지금은 전기차로 넘어가기도 했고, 그 자동차 부품 공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화랑인 상황은 아니죠. 이미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많이 이렇게 다운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강력한 순환은 돌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경기 순환, 본격적인 선순환이 시작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반도체 생산을 하겠다. 그동안은 뭐 설계하고 이런 칩 설계하고 그걸 이제 생산은 다른 회사에 맡기고 TSMC 같은 데 맡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생산을 하겠답니다. 1990년도 초반에 미국의 반도체 생산은 전 세계에서 한 30% 정도를 차지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다시 30%대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미국이 그렇게 되면 이것도 선순환 고리가 또 생기고 돌아가는 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미국 경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성장을 계속 구가하겠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버블 생기지 않을까? 그 버블은 어떻게 막지? 그래서 옛날에는 중앙은행들이, 특히 미연준이 물가 올라가는 거, 소비자 물가 올라가는 거 신경 많이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산 가격이 어떻게 버블을 안 만들게 할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미연준 파월 의장이 그 가상화폐에 대한 코멘트를 굉장히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버블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 2008년에 그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를 만들었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는 잡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데, 미국의 부동산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기지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는 은행 가면 단기금리 연동돼 있어요. 3개월짜리 뭐 이런 금리 연동돼서 하는데, 미국은 그런 대출은 은행이 취급을 안 합니다. 취급하는 데가 없어요. 옛날에 했다가 그게 이제 결국은 서프라임 모기지 문제를 만들어서 지금은 그런 거 취급 안 하고, 뭐 생애 최초 모기지 받으러 가면 30년짜리, 보통 30년짜리 금리 연동해서 대출을 받게 되고, 이거 상환하고 이제 뭐 두 번째, 세 번째 집을 구매할 때도 보통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장기금리 연동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장기금리에 쭉 올라가 버리면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전에 모기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10년, 30년 동안 이 금리를 내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장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자 부담 이겁니다. 물론 여기 옵션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시장금리가 많이 내려가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옵션이 있는데, 리파이낸싱이라고 이야기하는 옵션이 있는데, 뭐 어쨌든지 간에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기존에 모기지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만 장기금리 시장의 장기금리 올라가게 되면 새롭게 부동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금리 올라가는 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미국이 장기 호황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자산 가격 버블이 걱정이 되니 금리를 어느 정도 올라가게 해서 자산 가격 버블을 미연에 막아놓는 것이죠. 미연에 막아놓는. 이게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중국이나 일본이 외환보유가 많죠. 중국은 지금도 3조 달러나 되고 일본은 한 1조 달러가 되니까 이 외환보유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미국 국채 열심히 사는 거죠. 열심히 사면서 사는 것도 장기 국채를 사가지고 장기 금리를 막 낮게 유지를 해요. 근데 일본이나 중국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미국의 금리가 장기금리 낮고 부동산이 화랑이고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집 사고 소비를 늘리게 되겠죠. 집값도 올라가고. 그러면 일본이나 중국은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이 미국의 수출에서 벌어들인 외화로 미국 국채를 사서 금리를 또 낮게 유지하고 그러면서 미국의 소비가 막 일어나면 또 수출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또 돈을 벌면 그걸 국채를 사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계속 소비가 돌아가게 하고 일본하고 중국은 수출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서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게 미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패권 경쟁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거 물론 시장의 힘에 의해서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됩니다만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미 연준이 갖고 있는 장기채를 팔아서 금리를 끌어올려서 버블은 미연에 맞겠다 이런 게 이제 2008년 이후에 미국의 연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낮은 게 일방적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경제가 장기적인 호황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장기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버블의 위험은 없애놓고 그래야지만 실물 경제가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거지. 이거 낮게 유지하면 실물 경제가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죠. 그렇다고 버블 터지면 2, 3년 만에 이게 꼬꾸라집니다. 실물 경제가. 근데 장기 금리를 올려가면서 실물 경제를 유지시키면 실물 경제가 이렇게 올라가진 않고 이렇게 좋아질 겁니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제 그런 구도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GDP 성장률이 1분기가 뭐 18% 이상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전년 대비입니다. 전년 대비. 그러니까 작년 1분기 대비해서 그랬던. 근데 작년 1분기가 이게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6.8%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해에 비해서 마이너스 6.8%. 그러다 보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이게 많이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뭐 1분기 성장률이 나빴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좋긴 좋았는데 이거 감안해서 보면 그렇게 뭐 대단하게 좋았던 건 아닐 수도 있겠는데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확실하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인지를 알려고 그러면 전년 대비도 나와야 되지만 전분기 대비도 같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작년 4분기에 비해서 작년 1분기에 비해서 얼마가 아니고 작년 4분기에 비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GDP는 나올 때 전년 대비에 비해서 이걸 흔히 이제 YOY라고 이야기하죠. 이 1년 전에 비해서 가령 이제 2.0% 성장했다. 근데 전분기에 비해서 QOQ로 뭐 0.5% 성장했다. 이 두 가지를 내놓으면 전년 대비로는 우리가 1년 동안 한 2% 정도 성장하고 있구나. 근데 작년에 좀 GDP가 성장률이 좀 독특했어요. 그러면은 전분기 보고 전분기 대비해서 한 0.5%니까 뭐 그냥 대충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만 단순하게 4개 분기 있으니까 곱하기 4 해볼까? 그러면 2.0. 뭐 대충 비슷하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긴 합니다만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그러면 그냥 전분기 대비에다가 곱하기 4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 연간으로 이 정도 성장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이 전분기 대비 성장이 안 나와요. 성장률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분기에 18% 성장이라고 하는 게 진짜 얼마만큼인지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좀 불분명합니다. 근데 전분기 대비로 계산하려고 그러면 계절 조정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가령 4분기에는 뭐 11월 달은 휴일도 없어요. 12월 달에 중국은 크리스마스도 없네요. 이렇게 보면은 4분기에는 경제 활동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요. 근데 1분기에는 춘절도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노는 날이 많아요. 그러면 1분기는 아무래도 이제 똑같은 조건에서도 경제 활동이 위축되어 있을 것이고 4분기에 비해서 그럼 이거를 똑같이 맞춰주는 이렇게 맞춰주는 걸 계절 조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려 그러면 이 경제의 특성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계절 조정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 계절 조정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나 의미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뭐 중국도 성장이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중국이 긴축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금융 쪽이 긴축이에요. 실물 쪽에서는 그동안 과잉 산업들은 긴축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뭐 값싼 물건 마구 만들어대던 그런 거는 긴축을 하고 있고 첨단 산업 쪽에서는 더 확장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특히 긴축이 강한 영역은 금융 쪽.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대한 긴축은 강화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은 아니에요.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이 주식은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체제 경영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주식시장이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좀 눌러놓고 중국이 지금 가장 국가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첨단 산업 쪽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